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일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보시는 분은 아마 톨스토이의 단편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졸업해서 회사에 진출할 때가 IMF라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한 명 있죠. IMF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때만 해도요, 조금 공부하면 웬만한 기업에든 다 합격할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여러 개 합격했고, 그 중에서 좀 그 합격한 곳 중에서 좀 작은 회사,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입사 대기 혹은 입사 취소 이런 정보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교육과 기획을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부름을 다시 받고 출근을 해봤더니, 원래 제가 지원했던 기획이나 교육 파트에는 자리가 없어서 이 식품사업부, 그러니까 피자 만들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밖에 자리가 없다. 뭐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배달 팀장이래요. 매장의 배달 팀장이라고 그랬는데 팀 1은 한 명도 없고, 배달 오토바이가 팀 1이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곳이 종로 1가에 있는 피자 매장이었는데, 거기는 뭐 제가 입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했던 그런 곳들의 본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를 피막길이라고 그러죠. 말을 피해서 달리는 길이죠. 그 뒷골목을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하이바를 쓰고 다니는데, 행여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하면서 다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뭐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퇴근하던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피자 냄새가 가득 뭐 있는 그런 거에 오토바이 타고 퇴근할 수 있게 해줘서 교통비 아끼는 겸해서 퇴근하던 길에 또각또각 이런 소리가 들렸죠. 제 구두 소리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 열심히 일하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던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IMF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었는데, 정말 뭐 저희 집뿐 아니라 뭐 그때를 지배했던 전반적인 감정이 어떤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처자식이나 먹이겠니? 뭐 이런 두려움이 어렸을 때는 아주 뭐 많았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너가 이렇게 어디에서 명함이나 내밀고 살겠니? 이런 어렸을 때 제 마을 어른들, 저희 부모님 했던 이야기들이 확 올라오면서, 이거 네가 감당해내야 너 인생 패배자 되지 않는 거야. 이거 못하면 너 인생 패배자 되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 가면 사랑으로 지내세요.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으로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단어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하지만 주어진 일은 우리는 뭐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성과도 나고, 성과가 나니까 회사에서 드디어 이렇게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발령 낸 곳이 어디냐면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1년 반 만에 인사팀장이 됐으니까 그 기록은 아마도 안 깨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되니까 두려움은 살짝 사라지더라고요. 잘리더라도 잘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부터 잘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피자를 배달하고 피자를 만들고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고 하던 일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본사의 인사팀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뭐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IMF가 끝나고 본격적인 활황기 시절로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면서 채용도 무지 막 저도 뭐 그 시절에 엄청난 채용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제가 이제 드디어 내가 뭐 한 자리 좀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았습니다. 뭐 노사협력실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법무 좀 해야 돼. 제가 할게요. 저희 사업부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하다 판매 프로젝트 팀장까지 제가 맡았고, 뭐 해외 출장 프로젝트, 뭐 디자이너들만 가는 출장 프로젝트에 관리직인 제가 막 따라가면서 그거 지식화하는 프로젝트도 맡았고 그랬죠.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다양한 일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돕는, 경영자를 돕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던 그 시절에 저희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죠. 오늘 중으로는 들어와? 제 아내가 물어보면 글쎄 뭐 이러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랬습니다. 왜 제가 많은 일을 맡았느냐? 아, 이제는 제가 뭐 열심히 하니까 아니었어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섭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바인더에다가 두리스트를 30개 적어 놓으면 한 15개 하면 많은 거죠. 다음날 두리스트는 45개가 되고 그 다음날 55개가 되고 금요일이 되면 한 일보다는 안 한 일이 많은 거죠. 토요일 날 출근할 수밖에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 날 오후에 출근해서 일을 했죠. 공일이 되면 회사 나오는 거는 너무나 디폴트 값이었어요. 자녀들과 뭐 시간 갖는다는 거 거의 뭐 그런 거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일단 안 잘릴 것 같고 또 일을 많이 하면 회사에서 승진시켜 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사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승진하기도 하고 승진 못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혹은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몰려오는 파도가 있는 느낌 있죠. 이쪽 파도 피하면 저쪽 파도 오고 막 이런 느낌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실무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느낌 오늘 또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고 잘한다는 소식도 듣고 빨리 승진도 했어요. 과장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지도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저를 굉장히 아끼던 임원분이 저를 불러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사람을 좀 남겨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 또 승진도 시켜주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겨주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있던 조직으로부터 배우겠다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에 제가 또 손들었죠. 저 원래 교육과 기획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일도 겸임하면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200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인을 새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들었죠.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 1500명 이상 되는 법인을 신규로 만들어서 그 법인의 비전도 수립하고 새로 론칭하는 사내 벤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중소기업 경영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을 돕는 그 프로젝트를 그 1000여 명 되는 프로젝트에 얹혀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했죠. 팀도 초기에 저와 함께 아주 깊이 들어가서 함께 짰고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드디어 제가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경영자를 적으면 5명, 많으면 50명, 60명 매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조직의 노하우, 경영 노하우 지식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회 공헌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돕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뭐 칭찬 들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제가 리더십이 생기던데요. 사명감도 생기고, 혹은 제 나이가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만, 그때쯤 되니까 60대, 70대 되는 경영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 지긋한 성과를 내신 분들도 저를 만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와, 이런 일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함께 해보고 싶다 그러고, 리더십이 생기더라고요. 사명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비전을 함께 하기도 하고, 함께 하자고 뭐 이렇게 뭐 집단도 생기고 공동체도 생기고 여러 모임이 생기고 저를 불러주고 뭐 젊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저를 채용해 주세요.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뭐 이렇게 가끔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기도원을 갑니다만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책도 읽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칭하는데 이 사명 치면 가장 그 원대한 사명을 가진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분 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다. 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대목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연극도 하고 뭐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읽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 뭐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한 5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사형수를 위해서 야,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하나의 사명으로 이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날은요, 그 부분을 읽는데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명과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극히 그냥 위에서 해준 말 같은 거예요. 그 말을 굳이 하느냐 안 하냐와 본질적인 사명을 가는 길에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남의 품앗이 가가지고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돈 받아 오셔서 다음날 이렇게 수학여행비 주시고 뭐 이랬거든요. 그거 저희 어머니가 사명감으로 저한테 돈을 주셨을까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저 자녀들을 키워요. 저와 제 아내는 약간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중요한 일 먼저 해라 뭐 그랬습니다. 솔직히 중요한 일 먼저 해라 했지만 숙제 먼저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제 아내는 저희 아들 딸이 오면 야 식탁에 앉아 그리고 뭐 이렇게 후라이 해주고 뭐 김밥 말아주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밤에 제 아내한테 애들 버릇버린다 중요한 일 먼저 하게 해라 뭐 이렇게 갈등도 신혼초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정말 사명감으로 키우세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니까 잘해주세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요. 그날 제가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해주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진 목표와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계속해서 제가 만나고 있었고요.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잘 안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안 만날 거예요. 안 하지만은 밥 한번 먹죠. 그리고 날짜를 안 정하면 그게 안 만나는 거죠. 또 저랑 같이 일하겠다고 하는 많은 파트너들, 저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현재를 희생시켜서 미래의 사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일은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좀 전화했습니다. 제가 배달 열심히 할 때 저 따라오면서 형 저도 배달하면 안 돼요 했던 그 폭주 뛰던 애들, 걔네들, 그 다음에 알바 같이 했던 애들, 제가 인사팀장일 때 제가 아주 너무나 강하게 그 연봉 인상을 억지했던 또는 승진을 믿기?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승진을 계기 삼아서 좀 드라이브를 제가 막 빡세게 밀고 했던 그런 선배들 막 생각났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는 분들은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 지내세요. 뭐 이러는데 한번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다행히도 제가 했던 행동보다는 그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게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관계를 다 회복하고 또 좋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해야 고객을 위한 사랑으로 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좋은 상품이 나오고 직원들도 사랑으로 대해야 그들도 행복하게 함께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케팅의 대원리가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혁신의 대원리가 뭡니까? 그가 아직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를 관찰해서 그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는 것.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사랑으로 일하고 있냐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마치 저도 두려움의 언덕을 넘어서 책임감의 함정을 지나 사명감의 봉우리를 넘어 사랑까지 느끼게 됐지만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수족관에
깨끗한 물이 있고 안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꾸러기 어린이가 여기다가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휙 저어버리면 아주 뭐 지득탕물이 되잖아요. 예, 저도 종종 월급 줄 때나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갈 때는요, 뭐 제 마음속이 확 휘저어져가지고 도무지 이 수족관에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가 경영자의 마음속에 언제나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제가 알아요.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으로 일할 때가 제 마음속이 보다 행복했고요. 책임감보다는 사명감이 저를 용기 있게 만들고 리더십도 주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는 사랑으로 일할 때 제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 사랑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에 답하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략적인 로드맵과 방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영자나 청년 경영자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했을 때 저의 어떤 로드맵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와주는 것. 저에게는 작은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이겠죠.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시면 될 겁니다. 책임감으로 일한다. 그렇다면 규정이 명확한 회사를 만나면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사명감 있는 직원들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비전을 명확하게 하면 사명감 있는 직원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직원을 관리하지 마시고 관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